이 종목 무조건 오릅니다. 이런 말 믿고 투자했다가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멀쩡해 보이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거래 정지되는 일,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건실하다고 평가받던 한 중견 건설사가 오너 리스크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켜봤습니다. 재무제표가 아무리 깨끗하고 수주가 쌓여 있어도 이런 돌발 변수는 막을 수가 이제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투자해야 할까요? 단순히 좋아 보인다는 말만 믿고 소중한 돈을 넣어도 되는 걸까요? 지금처럼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할 때는 이런 문제가 더 크게 터집니다. 지수가 오를 때는 웬만한 종목들이 다 같이 따라 올라가니 기업의 진짜 실력이나 잠재된 리스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세가 꺾이고 조정이 시작되면 튼튼한 기업과 부실한 기업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이 껍데기만 화려한 종목이 아니라 진짜 알짜 기업을 골라낼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을 추천하고 분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가장 큰 착각은 이 회사는 안전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PER, 즉 주가수익 비율이 낮고 PBR, 주가순자산 비율이 1배 미만이면 무조건 저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업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매출이 매년 꾸준히 1,000억 원 이상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10% 안팎을 유지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갑자기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그대로 곤두박질치고 최악의 경우 그리고 상장 폐지, 심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오너 리스크나 우리가 재무제표에서는 절대 읽을 수 없는 숨겨진 부채 혹은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와 같은 것들이야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기 어려운 함정입니다. 최근 몇몇 기업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건 전망이지 보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숨겨진 리스크를 걸러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발굴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최근에 여러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을 분석하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분석 방식의 구체적인 항목과 실제 적용 사례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나 전문가 추천을 보면 항상 목표 주가라는 것이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 주가에 도달하는 종목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추천 의견 성공률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을 사라는 결론이 아닙니다. 왜 이 종목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파고드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도체 섹터가 유망하다라는 말을 듣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종목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향식, 즉 탑다운 방식의 투자입니다. 물론 시장 트렌드를 따라가는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열기가 식으면 같은 섹터 안에서도 옥석이 가려지기 시작합니다. 자, 진짜 수익률의 차이는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유망한 산업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 좋고 나쁨과 관계없이 스스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기업을 먼저 찾아내는 상향식, 즉 바텀업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섹터가 뜰까가 아니라 이 기업은 어떤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초보 투자자는 성장하는 산업의 대장주만 사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입니다. 대장주라고 해서 영원히 대장주인 법은 없습니다. 과거 수많은 산업의 1등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현재의 지위가 아니라 그 지위를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경쟁력입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따라 들어가는 투자는 편하지만 큰 수익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장의 관심이 온통 인공지능과 반도체에 쏠려 있을 때 묵묵히 현금을 쌓으며 다음 성장을 준비하는 소비자의 기업이나 인프라 기업에 주목해보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은 당장 화려하지는 않지만 경제 사이클이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 경쟁력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PER이나 PVAR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숫자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지표입니다. 회계상 이익은 났는데 통장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이익일 수 있습니다. 둘째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입니다. 회사가 얼마나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위기에 대응할 현금 동원 능력은 충분한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부채가 많은 기업일수록 이자 부담 때문에 휘청거리기 쉽습니다. 셋째는 자기자본 이익률, 즉 AOEI (Return on Equity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주들의 돈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ROE가 꾸준히 15% 이상을 유지하는 기업이라면 그 회사는 무언가 특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직접 확인하고 최소 3년에서 5년치의 흐름을 추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직접 검증한 데이터만이 진짜 내 돈을 지켜줄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추천하는 종목을 무작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투자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저 유망해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남들이 모두 좋다고 말한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만 소중한 돈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이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동안 수익이 났던 종목들 중에서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완전히 떠나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다음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를 미리 공부하고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 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많았지만 이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 되었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큰 폭으로 내릴 것인가로 옮겨갔습니다. 이런 미세한 분위기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점이 이미 인하 쪽으로 옮겨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시장에는 유동성이 풀리게 됩니다. 기업들은 더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똑같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어떤 기업이 풀린 유동성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을지 미리 선별해 놓는 작업이 우리의 수익률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수익 가능성과 함께 손실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분야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표적인 성장주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외부 자금 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은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구 개발에 더욱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바이오 주식에 투자할 때 대박 신약기라는 막연한 기대감 하나만 보고 묻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상 시험 결과 하나에 주가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위험한 투자 방식입니다. 우리가 배운 원칙을 적용해 봅시다.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혹은 기술 수출을 통해 꾸준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신약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 비율을 확인해서 연구개발 자금을 무리한 빚으로 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는 잦은 유상증자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재무적 안정성을 갖춘 바이오 기업이야말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후보가 됩니다. 오늘 언급하는 이 분석 포인트들은 고정 댓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검증된 숫자를 기반으로 투자 대상을 압축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할 분야는 로봇 산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것을 수없는 흐름 속에서 로봇을 통한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봇 산업 역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분야입니다. 화려한 시연 영상이나 미래 전망만 보고 투자했다가는 실제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이른바 테마주에 물리기 십상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기업의 실체를 파고들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 회사의 로봇 기술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특히 개인 소비자를 상대하는 이 B2C 로봇보다는 공장 자동화나 물류 시스템처럼 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 로봇 기업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업의 수주 잔고를 주목해야 합니다. 수주 잔고는 미래에 발생할 매출을 미리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입니다. 수주 잔고가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은 그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완성품 로봇을 만드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로봇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감속기나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센서 혹은 인공지능 연산을 처리하는 컨트롤러 등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부품 기업들은 특정 로봇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로봇 시장 전체가 성장할 때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른바 장비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리스크는 줄이면서도 산업의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이라는 이름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진짜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분야는 인프라 관련 기업입니다.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사회 기반 시설 투자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프라라고 하면 단순히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는 건설사를 떠올리지만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건설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이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진짜 알짜 기업은 건설 현장에 필요한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데이터 센터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만큼 엄청난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는 곧 전력망을 새로 구축하거나 증설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력 인프라의 핵심인 변압기, 차단기, 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중동 등 해외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와 신규 데이터 센터 투자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내수 시장에만 의존하는 기업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기업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성장성도 높습니다. 영업이익률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건설사의 이익률이 5% 내외에 머무를 때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전력기기 회사는 15%가 넘는 높은 이익률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이 두 산업은 워낙 규모가 크고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읽는다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핵심은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성차 업체의 주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품 기업들을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뿐만 아니라 해외의 여러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도 부품을 공급하며 고객사를 다변화한 기업은 리스크가 분산되어 있어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즉 R&D 비용을 얼마나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미래차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반도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에 따라 가격 변동이 매우 심한 시장입니다. 그보다 더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시스템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나 인공지능용 반도체 같은 비메모리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성능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나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 속에 진정한 기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회사들이 이 한국의 소부장 기업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다면 그 기업은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섹터별 핵심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를 비교한 자료는 고정 댓글 링크에 함께 정리해 두었으니 본인의 연구를 위한 시작점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부터 로봇, 인프라,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여러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막연한 미래 전망에 돈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을 잘 벌고 있고 앞으로는 더 잘 벌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들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보고서를 읽으며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하는 과정은 분명 번거롭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고 얻은 수익은 단순한 행운일 뿐이며 언제든 더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분석의 틀은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지도일 뿐입니다. 이 지도를 활용해 자신만의 투자기를 찾고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주체는 투자자 자신이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우시길 바랍니다.